이 자리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를 믿고 삼선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영통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수원의 4곳 중에서 3곳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하고 경기도 52곳 중에서 29곳이 승리하게 된 것은 경기도민들께서, 수원 시민들께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그동안의 경제 무능과 부패와 비리,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또 치안 무능에 대한 수원 시민, 경기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해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4.11 총선에서 경기도 최다 득표차에 당선의 영예를 좀 알으셨습니다. 네. 알고 계셨죠? 네. 예, 이처럼 영통구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된 그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8년간 그 분당선 연장선의 조기 개통, 일부에서 너무 오래 걸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2006년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시설 공단이 요구하는 예산 전액을 조달한 결과 통상 수도권 전철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 정도인 6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난 8년간 수원의 4개의 지역구 중에서 다른 3개 지역구를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교육 예산, 200억이 넘는 교육 예산을 조달하고 그것이 영통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일 잘한다, 추진력 있다, 이걸 평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지만 공천 과정에서는 좀 진통을 좀 겪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FTA 비전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좀 정체성이 좀 의심된다. 이러면서 그 진보 진영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께서 하실 말씀 참 많으시죠? 네, 그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88명의 우리 당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다 대변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다수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는 협상을 통해서 피해 산업 보존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는 일이 우리 야당이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그리고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ISD 폐기와 같은 것을 쟁취하면 그러면 이제 비준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대변해서 했는데 일부에서 무조건 한미 FTA를 폐기해야 된다, 비준해 줘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통합진보당과 우리 당의 일부 극소수 의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마 저를 SNS상에서 특별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하다 보면 당이 또 분열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았지만 꼭 참고 모든 것은 결국 선거의 결과로 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자세로 일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많이 안타까우셨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이 연초만 하더라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넘어설 거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충청과 영남, 강원에서 참패하면서 127석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이 무능과 부패,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심판해야 된다는 예. 그런 이 여론이 아주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이 그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공천의 잘못이 있었죠. 김영민 막말파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저는 정책 노선에 있어서도 국민의 신뢰와 감동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대적 정신인 그런 보편적 복지, 또 경제민주화와 같은 그런 진보 개혁 과제들을 총론만 목소리 높여 외치다 보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 정치로 피부로 느껴지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에게 믿고 맡겨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주었던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강원도라든가 또 충청도라든가 인천 이런 데를 보면 그 지역에 중도 개혁 성향, 중도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이 비교적 많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패배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총선 표현을 오만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이제 어떤 진보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네.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과 반발자국 앞에 서서 가야지 너무 국민들과 떨어져서 국민들을 끌고 가듯이 비춰지면 그 국민들이 오만하게 느껴지고 네.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이번 결과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연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면 중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은 개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잘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균형추 역할을 제가 당내에서 맡아야겠다. 행정의 경험이 많고 또 경제와 교육이라고는 이 시대의 두 개의 중요한 정책 과제를 실제로 책임을 맡고 경험해본 저로서는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이라면 믿고 맡겨도 된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영원히 만년 야당으로 소수 야당으로 계속 비판만 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 민주당의 그 과제라고 민주당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또 민주통합당이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수도권에서의 승리는 또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20대, 40대 투표율이 수도권에서는 더 높았었다. 특히 20대 투표율이 출구조사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64.1%고 전국 20대 투표율 평균 45%를 크게 웃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큰 원인이었는데 이것은 수도권은 지역색이 약하고 따라서 이 정치, 경제, 사회 현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또 SNS나 트윗과 같은 그런 SNS의 그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이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가져온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권 연대의 영향력도 수도권 선거에서는 많이 나타났다고. 영향을 받는 역할을 받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민주통합당이 좌클릭을 하면서 오히려 중도층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우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이번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여천 야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강원과 충청에서 인천에서 예상했던 의석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중도 세력이 많은 층인데 그것이 결국 중도층이 볼 때에 또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이 1%, 2%
0.1, 0.2, 0.3으로 떨어진 후보가 하나씩 있었고 모두 5명이 2% 미만의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층들의 선거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불과 한 2,000표 내외인데 이거는 그 사람 우리 당이 통합진보당과 연대 과정에서 또 야권 그 통합 과정에서 너무 개혁의 목소리만 높였지 그것을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신뢰를 낮춘 그런 원인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제 앞으로 대선도 있고 그런데 좀 가져야 할 이념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 스탠스라 그럴까요? 이념적인 그런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진보적 개혁은 또 보편적 복지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도 비대위원장 책임을 맡고 나서 우리 당의 공약을 거의 베끼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진보적 과제들을 당의 정강 정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할 능력이 있느냐, 재정적 뒷받침을 받게 할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이제 신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가 재벌 개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것을 재벌 개혁의 총론적 목소리만 너무 강하게 외치다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반기업 정서의 표출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뭘 어떻게 고쳐서 재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서 이 경제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피부에와 닿는 정책을 갖고 국민과 토론하고 설득해야 되고요. 또 보편적 복지도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복지 과제를 다 수단해서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을 공공하게 만들지 않고 또 세금 폭탄을 일으키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의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가야 한다. 그래서 그 복지 스케줄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전략이 부재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과 더 소통해야 됐었는데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총론적 목소리만 높이니까 저 사람들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저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복지는 좋은데 이게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불안과 걱정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정책 경쟁이 이번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대선에서는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원내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안정과 신뢰 속의 복지정책 추진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먼저 이렇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보육과 교육이 복지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교육이 재정의 부담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국가적인 재앙 현상이 출산율 세계 최하위 아닙니까? 이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는 재정의 투자를 계속 확대하면서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목표를 몇 년 내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뢰와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는 공교육, 개혁의 과정이 가장 시급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MB정부 4년 동안 토목경제라고 했던 그 4대강에 수십 조씩 쏟아붓는 그 예산을
과감하게 바꿔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선 패배 후에 한명숙 대표께서 이제 물러나시고 문성근 최고위원이 3주 정도의 대표 대행을 맡게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이후에 이제 지도부 선출 과정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정? 이제 보통 이런 선거 패배 같은 게 있고 나면 예.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비대위 체제로 바로 가기가 어려운 것은 이번 비대위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는 두 달 내에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 기간 동안의 선거 관리 지도부의 성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떤 법적 근거로 누구에게 맡기느냐. 당원 단계에 따르면 당연히 문대행이 맡아가지고 그 과정을 다 치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한 공동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계속 맡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뽑는 새 원내대표를 바로 뽑아야 되니까 예. 그 새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의 과정은 당을 공백상태로 둘 수 없으니까 문대행이 하고 새 원내대표를 5월 4일 날 뽑습니다. 네. 5월 4일 날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때는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해서 다음 전당대회가 지금 6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 달여의 전당대회 때까지는 새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는 비대위 체제에서 치료내고 이제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당의 당권을 맡아서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총괄하고 지휘하고 대선 전체를 뒷받침하는 그런 사령탑을 맡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이 총선 패배를 딛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또 대선 주자 선출 등의 굵직굵직한 이런 정치 일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17대 후반부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대 내내 이 주요 당직을 맡았었습니다. 그 원내대표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한 6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한 3개월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모색해 볼 생각이고요. 당에서도 아마 그런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본 경험 있는 의원들이 이번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여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들 그만두셨습니다. 네. 당내에 정책의 실천 경험이 있는 의원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제와 교육 두 가지 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네. 당의 기여를 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삼선 되시면서 경기 남부 지역에 맹주를 뭐 드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어떻게? 네, 경기도에서 우선 수원에 김영진 발달구 후보가 초선으로 선전을 했습니다만 아깝게 패배했지만 나머지 세 분이 당선이 됐고 또 화성, 오산, 또 용인 쪽에서 당선자가 나와서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진로 그리고 당에서 경기 남부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이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의 정책 수립하는데 또 당의 어떤 총론을 모으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말씀 나눌 게 참 많은데 아무튼 예정된 시간은 다 되어갑니다. 네. 끝으로 이 삼선 의원을 만들어 주신 우리 수원시민 영통구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영통구민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네 후보가 시민들께 약속한 공통 공약 중에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수원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첨단 산업기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약 빠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영통에는 교육특구 영통을 만들고 특히 지하철 신수원선이 영통구 전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제가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신 김진표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